최근 교수들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언론에서 성범죄로 얼룩진 상아탑, 국립대 성범죄 징계 교수 최근 4년간 35명, 대학 성희롱 예방교육 미온적, 65개대 고위직 이수율 0% 등으로 보도하는 등 대학 예방교육의 부실과 미온적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은 교수에 대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수 전용 교육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대학 교수용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모든 대학에서 교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한 후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과 상담 및 신고 사건의 처리 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네. 교수님들은 지식과 경륜이 높은 분들이라 강의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교육에 수강자로 함께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왜 참여를 하실까 좀 궁금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서 존경의 대상이 됐던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나 직원, 조교, 심지어는 같은 동료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했다는 기사들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을 거부당하거나 징계나 고소, 소송을 당하고 투옥을 되는 사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의미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최근에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다수 진행을 하셨고 이 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신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혜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럼 먼저 이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신 배경, 의의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방송대에서 노동법, 사회보장법 또 강의 외에 남녀평등과 법이라고 하는 교과목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성차별이라든지 또 성희롱, 폭력 등의 인권 문제, 젠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성희롱은 저희 오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양성평등교육진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교육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된 건데요. 대학에는 아시다시피 교수와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성원별로 지위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양상이라든지 또 적용 법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감안해서 교수용과 직원용으로 구분해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됨으로 해서 보다 유용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기본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수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나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고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이 성폭력 범죄의 개념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데 이 성폭력과 성희롱의 법적인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행위로 봅니다. 성희롱에 관해서는 이제 세 가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쓰임새라든지 당사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대학의 성희롱 예방과 방지 조치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어요. 이 법은 당사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와 사용자 근로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수는 여기서 말하는 각급 학교의 종사자가 되는 거지요.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은 상대방도 되고 또 교직원도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요구나 언동을 하는 것인데 그 행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 또는 상대방에게 그 성적 요구를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성적 운동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지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33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강간이라든지 또 추행, 간음, 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그리고 촬영죄가 있고요. 또 그 관련되는 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성희롱의 유형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행위의 수단에 따라서 음담패설과 같이 말로 하는 언어적 성희롱, 또 신체 접촉을 하는 육체적 성희롱, 음란물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성희롱이 또 있습니다. 환경형이라든지 보복형, 그리고 또 조건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가 법으로까지 예방교육을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는 무엇이며 특히 또 대학에서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문제에서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원하지 않는 성적인 운동을 받지 아니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폭력과 성희롱이 힘이나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라든지 무력감 또 불이익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녀 불평등한 가부장적 사회 문화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성에게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발생하는 젠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성희롱 성폭력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그 반응 또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런 왜곡된 가치관에 기초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양성평등에 어긋나지요. 네, 성희롱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특유의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양상이 좀 있나요? 네, 성희롱을 보면 권위주의적 위계 질서가 강한
학교나 직장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이런 행위를 하냐면은 주로 고난이 많고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권력의 남용의 문제가 있고 또 젠더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인권, 즉 노동권이라든지 학습권, 또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운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에서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적대적인 이 환경을 만들어서 업무와 관련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피해는 피해자가 행위자와 상시 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가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희롱을 업무상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성차별로 보는 관점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성차별이란 성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성과나 능력과 관계없는 성적인 운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않습니까? 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차별로 보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성희롱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성희롱이 행위자와 혐의자 그리고 사업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혐의자나 행위자에게도 우선 도덕적인 비난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직장 또 학교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명예를 손상당하고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는 악영향을 주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업장, 특히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신뢰도가 훼손이 되고 또 법적인 책임도 그 행위자와 함께 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또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특성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 대학 성희롱, 성폭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네, 대학에서 구성원 그 상호 간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하는 것을 총괄해서 많은 대학에서 대학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 대학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등 고용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폭력과는 조금은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죠. 또 교수와 직원들에게는 일터가 되고요. 학생들에게는 배움터가 됩니다. 그런데 교수와 또 직원, 또 학생에게는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직장과 다르게 그 문제라든지 또 발생 양상, 또 분쟁이 또 매우 다르고요. 법적인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특성은 어떻게 초래되고 또 그 문제의 양상과 발생 양상은 어떤지, 또 아울러서 분쟁 과정에서는 어떤 양상의 특성을 나타내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 양상을 보면 교수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와 교수 직원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복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 문제와 노동 문제 외에 교육 문제가 중첩됩니다. 즉, 피해자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 침해와 노동권의 침해, 업무 환경 악화, 노사 분쟁 등의 노동 문제뿐 아니라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 사제치 간의 신뢰와 대학 질서의 붕괴, 대학의 운영과 신뢰도 훼손 등의 교육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양상을 보면 남성 교수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주로 여학생이지만 여성 조교와 직원, 동료 여성 교수와 남학생이 대상이 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대학 직원들의 사건은 주로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상급자인 남성 직원이
하급자인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학에서 학생 사이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선배 남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단톡방, SNS 등으로 여학생이나 여교수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분쟁 양상을 보면 집단화, 사회 문제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 학생회 등의 조직체가 있어 교직원이 성희롱, 성폭력을 하면 이러한 조직체들이 주도하여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수업 거부, 퇴진 요구 등의 시위를 하고 언론이나 SNS에 알리고 시민단체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의 분쟁 양상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법적 분쟁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에 관한 판례가 1994년 4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학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분쟁 사건 266건을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5가지로 지금 특성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 일반 대학이 19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약 70%에 해당되는 곳에서 대학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법적 분쟁 사건의 행위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교수가 91%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 분쟁 형태는 소송, 교원 소청 심사 청구, 고소, 진정,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되는데 소송이 많고요. 또 법적 분쟁 제기자는 행위자나 혐의자가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보다도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다양화되고 장기화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 혹은 성폭력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드는데요. 교수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대학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교수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불참을 해도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예방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고 또 교수님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자꾸 이런 교육에 동참해서 왜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이 이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왜 방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성희롱의 혐의자나 행위자 그리고 피해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죠. 또 교수들은 사건의 조력자라든지 또는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속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심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우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또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성희롱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외에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법에서는 성희롱을 한 고위공무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이 지향하는 바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개념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다양한 법들을 관통하고 하는 기본 원칙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관점이라든지 또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특히 교수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성희롱 성폭력을 했을 때 매우 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정부, 특히 여성가족부가 행정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 교육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어떤 대상에게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교수님? 네, 모든 대학 총장들은 매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신임 교수나 또 신임 직원들이 왔을 때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죠.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도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에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육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과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해당 기관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네, 이렇게 대학에서의 조치 방법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또 뭘 하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정부의 조치는 어떤가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학이 매년 제출하는 이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언론이라든지 또는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성희롱의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한다든지 또는 성희롱에 관한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학습권이라든지 노동권을 침해하는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의 평가를 할 때 그러한 사실들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대학이 해야 할 조치도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성폭력 방지법은 대학이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할 것과 사건 발생 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학으로부터 받은
그 실적을 점검을 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 또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 자료를 마련해서 제공을 할 것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대학에서 만약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피해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요. 행정기관을 이용한 행정적 분쟁 처리 방법, 그다음에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소가 있죠. 또 상담소에 비공식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처리를 하는 심의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게 되면 외부에 가서 이제 법적 분쟁이 비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기본을 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대학의 성문화라든지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많이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시정 공고를 한다든지 또는 합의의 공고, 조정, 징계 공고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인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 그리고 때로는 손해배상도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대학의 총장에게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교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또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할 것, 피해자가 제2차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런 혐의를 받은 교수들이 소청 심사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소청 심사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원의 경우는 대학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을 하였다고 징계 처분을 받는다든지 재임용 거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교육부 소속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수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각 결정을 하고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학의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감경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소속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청심사 청구는 전임교원이라든지 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는 비전임 교수들, 시간 강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계약직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청심사 청구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판, 판정의 절차를 거쳐서 기각을 하거나 또는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고소나 소송 제기도 대학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희롱, 성폭력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성희롱, 성폭력에 혐의가 있다고 지목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 또는 그 조력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도 하는 경우도 많죠? 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징계 등의 행정적 제재, 또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제재, 형사처벌 등의 형사적 제재를 받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징계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는 다양한 신분을 가지는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매우 강화가 됐습니다. 첫째,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하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실효 감호가 확정된 경우,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실효 감호가 확정되면 징계 절차 없이 파면의 효과를 가지는 당연 퇴직을 당하게 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둘째,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로 징계 대상자가 된 교수가 훈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다. 셋째, 국공립대 교수는 일반 공무원이나 사립대학 교직원보다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 관련 징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징계 기준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성희롱, 소속 기관 내에 성 관련 피의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된다. 네, 그렇다면 사립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국공립대 교수들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을 받는 건가요? 네, 사립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는 준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대 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럼 교수들이 성폭력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던데 만약에 이것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형사처벌과 아울러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라든지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받게 됩니다. 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특정한 범죄에 해당이 되면은 신상정보 공개도 당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보호관찰이라든지 또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 치료 이런 것도 받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과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에 따라서 각 대학은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이제 규정이 돼 있고 바로 그러한 지침 또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이 치료 지원이라든지 근로권, 학습권 등의 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성폭력방지법은 상담 등을 통한 그리고 또 법률 구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불리한 처우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럼 이제 교수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실제 사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여학생이 피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S대 인권센터는 천재 수학자로 유명한 강 교수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학은 인권센터가 파면 의견서를 제출하자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며 2015년 4월에 파면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강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힙합 동아리의 여학생들, 진학 도움을 요청한 여성, 자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인턴 여직원 등 7명의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를 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강 교수는 모두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가 좀 비일비재한 상황인데요. 혹시 교수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한 그런 사건도 있나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이 있고요. 또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한 4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K대학의 신 교수는 자신의 집에서 남학생들에게 술을 먹인 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대학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명의 남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신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신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에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교육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대학 학장의 경고에도 성추행이 그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이 징계 의결 요구서의 실질적인 징계 사유를 누락함으로써 신 교수가 그 부분에 관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파면 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 청구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수가 자인한 강제추행 사실만으로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학교 측이 파면 처분을 내릴 만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성 교수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사건도 있을 법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아주 드물긴 한데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한 사건입니다. 무용계의 여교수가 남녀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이제 발언을 하였다고 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학교로부터 결국은 이제 해임을 당한 사건이고요. 학생들은 양성평등 상담실에 상담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 사건을 알려서 시정을 촉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성적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여교수를 해임한 대학의 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1개월로 감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여교수의 학생 지도를 문제 삼고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고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여교수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엔 그 여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수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실제 사례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촉하는 그런 대상이겠죠? 네, 바로 조교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 사건도 국립대에서 여성 조교가 남성 교수로부터 직무상 불필요한 그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또는 산책 제의 등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자 해임을 당하였다며 이제 이것을 성희롱이다가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조교는 교수뿐만 아니라 총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관련되는 법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학생회와 또 시민단체, 또 인권 변호사들이 연합을 해서 이 사건을 이슈화시키고 많은 그 자료들과 또 활동들을 남겼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법원에서는 성희롱을 인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최초로 성희롱을 법률용어로 만들고 그 대책을 규정을 했고요. 또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성희롱의 개념과 그 예방 조치에 관해서 규정을 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S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당하였다.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는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교수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수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 그러면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건의 경우도 있을까요? 네, 여교수들 사건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여교수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남성 교수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학생이 최근에 또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대학 부속병원의 과장인 의과대 교수는 회식 중에 여교수의 몸을 수차례 껴안고 입술을 맞춘 며칠 후 의사와 레지던트 20여 명이 있는 회의실에서 자신이 여교수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며 사과문을 낭독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일로 대학은 그 과장을 겸임 교수 측에서 직위 해제했다가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수는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이자 관련 의학 분야의 권위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의자인 여교수는 그 과장 교수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남학생들이 여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을 한 사례입니다. 한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 여교수를 상대로 노골적인 성적 비하와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죄로 고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남학생 2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교수를 모욕했지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 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알아볼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자나 혐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유의점을 알아봐야겠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됐을 때, 또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교수님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자나 혐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요령입니다. 첫째,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곳에서든 가능한 성적 함의가 있는 언동을 자제한다. 메일, 문자, 통화, SNS를 통한 성적인 표현도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둘째, 재미로 즐겁게 하려고 한 성적인 말이나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셋째, 자신의 언동이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를 유의하고 교수, 직원, 학생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양성평등과 젠더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교수님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행위자로 지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을 알아보죠. 첫째, 자신의 언동이 성희롱, 성폭력이 된다는 지적을 받으면 학내외 신뢰할 사람이거나 상담원, 전문가에게 자신의 언동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처 방법에 관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다. 이때 내가 피해자라면 그러한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럼에도 자신의 언동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학칙과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분쟁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되 가능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대학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자신의 언동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피해자의 요구와 대학의 조치에 가능한 따르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희롱,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으니 자제해달라는 말을 직접 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쪽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증거 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신뢰할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조력을 요청한다. 셋째, 자신에게 적절한 학내외 상담소나 분쟁 처리 기관을 활용하되 법적 분쟁 처리 방법보다는 먼저 대학의 상담소에 상담 요청이나 신고를 하여 대학 내에서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넷째,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혐의자나 행위자의 실명이나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는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중지시키며 피해자를 돕고 필요한 경우 증언을 한다. 둘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하기 전에 혐의자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혐의자나 피해자로부터 조언이나 조력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내가 피해자라면 혐의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 혐의자의 성적 언동과 주위의 반응으로 피해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숙고하여 진실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규명하고 해결에 조력한다. 상담이나 심의, 징계 등 사건 처리를 하는 업무 관계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당사자의 신원이나 개인 사정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제2차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령과 학교 규정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건 처리를 해야 함과 아울러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양성평등과 인권 보장이 구현되는 대학 교육 환경을 이루도록 제도와 대학의 문화를 개선한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아주 뜻깊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인권 침해를 비롯해서 양성평등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에 대한 기대 혹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인권과 젠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과 또 실천력을 높여서 대학에서 특히 교수에 의해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